총선을 앞두고 안 그래도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이 무주택자들 시장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얘기입니다. 지금 분위기로 스테이를 해야 되는데 2014년 가격으로 가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반대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월급이 2014년 수준으로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신입사원 연봉이 2014년 수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최근에 일단 부동산 시장 분위기 지금 이제 벌써 7월 말이잖아요. 아, 그렇죠. 자,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사람들이 심리 좀 어떤가요? 요즘에는 점차 분위기가 조금씩 팽팽해지고 있는 느낌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팽팽합니다. 아, 이게 서로 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올해 뭐 1분기까지만 해도 거의 대부분이 여전히 하락이었다면 아, 그렇죠. 2분기 때부터 이제 상승 얘기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사실 1분기도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요. 상승이라는 게 작년 4분기 폭락했잖아요. 10월, 11월, 12월 폭락했고 작년 3분기 7, 8, 9월 달부터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작년 12월이나 올 1월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1분기 때도 올라간 거는 사실이죠. 올라갔고 2분기 때도 올라갔는데 그렇게 비교해 보면 상승이 맞는 거고요. 또 2021년 최고가 찍었던 시절하고 비교해 보면 여전히 하락세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야, 상승이다, 하락이다가 팽팽하게 갈려지고 있고, 통계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통계 이제 자체 통계 기관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R124가 있고 KB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주간 통계가 나오는데 제가 세 개를 다 보거든요. 부동산원 통계를 제가 1번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또 공공기관이니까 좀 보수적으로 보면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올 1월 바닥 찍고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마이너스였죠. 작년은 마이너스였는데 쭉 올라가서 최근에 6월부터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됩니다. 서울 수도권은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요. 전국은 마이너스였는데 7월 중순 넘어가면서 이제 전국도 플러스로 전환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폭으로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 마이너스 자 떼고 플러스로 전환됐다. 7월 말 기준으로 그 정도고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세종은 플러스로 전환된 지 한 6월부터 전환이 됐고요. 최근에는 대전하고 충남도 살짝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면 조금씩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조금씩 올라오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요. 그러면 지역별로 또 다르겠죠. 우리 경기도도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데 경기도가 크잖아요. 동그랗게 생겼다면 남과 북으로 좀 나눠본다면 북쪽은 여전히 춥습니다. 양주, 동두천, 의정부는 여전히 마이너스가 제법 큰 편이고요. 남쪽은 진작에 4월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따끈따끈했는데 그 원인은 삼성이 300조 원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발표하고, 원래 또 경기도는 남쪽이 강세 지역이거든요. 처음부터 원래 좀 먼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화성, 용인, 뭐 과천 당연한 거고요. 이런 지역들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분위기 굉장히 좀 뜨겁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미지근해서 조금 더 온도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좀 그 정도 상황이고, 서울을 본다면 뭐 서울이야 뭐 전체적으로 다 플러스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면 나머지 통계기관은 어떨까 보면은요, KB는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하고 있어요. 내려간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숫자를 보면 최종 숫자는 아직도 마이너스를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KB는. 그래서 회복을 하고 있다 정도 정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R124 보면 마이너스 샀다고 플러스는 됐는데 거의 보합입니다. 0.00, 0.01에서 쭝쭝쭝 계속 횡보하고 있는 상황. 그럼 이 세 개 기관을 본다면 회복된 거는 맞다. 하지만 본격 상승으로 전환되지는 않았다. 딱 지금 이 분위기로 우리가 7월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좀 혼동하실 수도 있어서 지금 마이너스가 회복되었다라는 표현과 그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전환되었다는 의미가 있는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전환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5천, 마이너스 3천 떨어지다가 이게 이제 플러스 2천, 플러스 3천 올랐다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주간 변동률이니까요. 그래서 지난주보다 올랐냐, 지난주보다 얼마 내렸냐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결국은 이게 우리 부동산 아파트 시장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이 플러스라고 해서 서울 집값이 다 올랐냐 그러면 그건 아니고, KB 같은 경우는 표본이 전국적으로 한 6만 호 정도를 조사를 하고 있고 부동산원은 한 3만 호 정도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표본 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편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통계를 볼 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추이를 봐라. 그냥 추이만 보고 참고만 해야지 플러스인데 왜 우리 집값은 아직도 안 오르고 있어,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전체적인 추이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요,
눈여겨봐야 될 건 저는 뉴스를 보면 우리 기자님들이 야 서울 상승 전환 5주 연속 상승 뭐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추이를 바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래프를 보면은요 어떻게 올라가냐면 1월, 2월, 3월은 쭉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마이너스에서 올라가는 속도가 쭉 올라가다가 4월, 5월 가면 완만하게 둔화가 돼요. 쭉쭉 올라가지 못한다는 분위기죠. 플러스로 간 거는 맞는데 생각보다 상승 폭이 크진 않다. 상승 속도가 좀 가파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래량을 보더라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거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자 작년 10월이 아마 600 몇 건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11월이 700 몇 건, 12월이 800 몇 건 정도 됩니다. 뒷자리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요. 그 정도인데 1월이 1,400건 정도 됩니다. 800건에서 1,400건이면 한 70% 개선이 됐죠. 늘어났죠. 네. 2월은 2,400건으로 늘어납니다. 한 74% 늘어났죠. 3월은 2,900건으로 늘어납니다. 그래도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죠. 자, 2,900건에서 이 정도 속도라면 한 6월, 한 7월 정도 오면 한 4,000건, 5,000건 올라와야 되는데 3,100건? 3,300건에서 멈췄습니다. 3,300건 정도. 늘어나기는 맞다. 800건에서 3,300건이면 몇 배인가요? 4배? 5배 정도 늘어났는데 늘어나는 추이를 보면 굉장히 좀 둔화되고 있다. 쭉쭉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는 느낌은 들고 이제 7월이잖아요. 지금 7월 말이고 조금 있으면 8월이고 7, 8월 보통 우리 여름 휴가 갑니다. 휴가 가기 전에는 잘 움직이지 않아요. 아니 놀러 가야 되는데 야 우리 아파트 좀 보고 놀러 가면 안 될까? 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일단 휴가 갔다 와서 고민하자. 돈도 좀 써야 되니까. 휴가 갔다 오면 9월에 뭐가 있느냐? 추석? 그렇죠. 전통적으로 추석 명절은 비수기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날카롭습니다. 뭐 이게 시댁에 가도 사실 가기 싫잖아요. 가도 문제고 안 가도 용돈도 좀 많이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로 신경이 좀 불편해요. 심기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명절은 어린 꼬마들이나 좋아하지. 나이 들면 남자들도 좀 싫습니다. 운전도 오래 해야 되고요. 근데 야 우리 집 좀 알아보고 명절 가면 안 될까? 이런 분위기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9월까지는 그냥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상황, 잘해야 3,000건 수준에서 그냥 쭉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전환은 됐지만 큰 폭의 상승은 좀 힘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뭐 최근 그 뉴스 매체에서도 보면 반등 시그널 떴다 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어떻게 하반기는 내년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하반기는 저는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은데 뭐 상승이라면 상승인데 큰 폭의 상승도 기대하기 어렵다. 왜? 자,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변수가 뭐가 있을까? 자, 지금 줄다리기 게임하고 있잖아요. 매도인, 집주인들,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 영차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서로 입장을 생각해 보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서로 딸려가는 순간, 양보하는 순간 돈이 매덕이 그냥 왔다 갔다 하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당깁니다. 금리 인상 멈췄잖아. 작년에 집값 많이 떨어졌다가 1월에 1.3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규제도 많이 풀렸고 집값 반등하고 있는 분위기에 내가 왜 금매물로 팔아야 되니? 생각이 없어. 금매물로 팔 생각이 없어 라는 생각 당연히 저라도 당연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뭐 큰 폭으로 안 올라도 좋아. 세금 부담도 줄어들었잖아요. 공시가격 내려가고 공정시장 가격 비율도 80% 간다더만 다시 60%로 갔으니까 세금도 줄어드는데 내가 왜 팔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매수자들,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자 1월, 2월, 3월, 4월 뭐 좀 열심히 했습니다. 자, 왜? 작년은 올스톱이었으니까. 집을 사야 되는 분들도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 관망했습니다. 그래서 600, 700, 800개가 나온 게 서울 아파트가 몇만 원인데 600개, 700개, 800개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살 사람들 좀 샀는데 4월, 5월, 6월, 7월 가면서 거래량이 쭉쭉 늘어나진 않느냐. 야, 지금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으로 떨어졌다가 한 8억 5천까지 왔습니다. 8억 5천 9억에 들어가서 세금 내고 대출이자 내고 이런 분위기에 전고점 10억을 넘을까? 10억 넘어도 양도세 내면 내가 돈을 얼마 벌 수가 있지? 근본적인 약간 불안한 마음? 8억 5천 9억에 사가지고요 12억 13억 간다라고 하면 아마 굉장히 거래량이 늘어날 겁니다. 잘해야 10억 갈 것 같은데 전고점 정도 갈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에 굳이 내가 들어가야 될까? 금리?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는데 미국 보니까 또 올린대. 이러다가 금리 다시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가 막 불확실성이 굉장히 누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자들도 더 이상 따라가면 안 돼. 일단 버텨볼래 라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팽팽하게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 말씀하셨잖아요. 하반기 어떻게 될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7, 8, 9월 그냥 쑥 지나갑니다. 남은 게 10월, 11월, 12월 4분기 남았습니다. 3개월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내년 4월에 뭐가 있나요? 총선이요? 와, 그렇죠. 총선이 있습니다. 제 결혼기념일도 있습니다. 근데 결혼기념일보다 더 중요한 게 총선입니다. 우리 집만 중요합니다. 자, 총선이 있으면 정부, 국회,
모든 관심이 총선에 들어가죠. 정치인들은 총선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선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총선이죠. 일단 내가 돼야 되니까. 내가 돼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야당이면 어떻고 여당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부동산 시장 흐름은요. 한번 결정이 되면 6개월, 최소 6개월 가거든요. 그래서 올 1월에 분위기 터닝 포인트 되니까 6월까지 그냥 상승이라면 상승이죠. 대비해서 올라갔으니까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분위기가 한번 결정된 분위기가 내년 4월 총선까지 쭉 가거든요.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 입장도. 그러면 이제 정부나 국회가 바라는 게 어떤 분위기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의 뭐 대책이나 이런 걸 발표했는 걸로 봐서는 엄청난 폭락을 원하시진 않는 것 같고. 그건 분명하죠. 네, 그건 분명한 것 같고. 요 가격대를 유지하거나 아주 소폭의 안정된 우상향 정도이지 않을까. 정확하십니다. 정확해요. 이게 딱 정부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국토부 장관이 되더라도 집값이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미분양 늘어나고 PF 대출 문제가 되고 금융시장 흔들리고 집주인들 표 날아가고 세수도 줄어들고 골치 아픕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경착륙을 막아야 되고 연착륙 서서히 안정시켜야 됩니다. 반대로 집값이 조금 소폭 상승이 아니라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면 오른다고 했지. 규제 이렇게 풀어주면 오르지. 부자를 위해서 부자들 돈 그렇게 벌었는데 세금 감면해줄 때 내가 알아봤다라는 엄청난 비판의 여론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총선을 앞두고 안 그래도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이 무주택자들 시장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발 스테이 해줘. 지금 분위기로 스테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스테이하는 변수가 부동산 시장에 이제 줄다리기 게임에서 자극을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금리, 두 번째 정책, 세 번째는 전세. 전세가 영향을 주는데 자, 금리부터 보면은요. 금리는 물론 한국은행이 결정합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나 정부나 아마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한국은행도 독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경제 상황 다 고려해야 되는데 물론 미국이 변수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동결이 최선입니다. 깔끔합니다. 올려도 문제. 만약에 금리를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확실성. 사실 우리가 3.5% 기준금리가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작년만 하더라도 3%가 넘어가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경제가 못 버틸 거야. 지금 3.5인데 우리 경제가 버티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버티는데? 해볼만한데? 라는 생각도 드는데 작년에 우리가 약간 패닉이 왔던 이유는 올라가는 속도죠. 그렇죠. 한국은행이 2021년 8월부터 거의 뭐 몇 개월인가요? 15개월, 16개월 만에 3.5% 갔었고요. 미국은 2022년 작년 3월부터 거의 1년 만에 제로금리에서 5%까지 갔으니까 이런 분위기면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지?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심리적으로 패닉이 오면서 불안한 집주인들, 일부 집주인들, 다수는 아니고요. 역전세라든지 뭐 전세금 돌려주지 못하는 분, 일부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팔면서 하락을 주도했기 때문에 금리 올리면 그런 불확실성이 생기고 반대로 그렇진 않겠지만 만약에 금리를 내렸다 0.25라도 그럼 시장에서는 지금이 기회다. 가장 저렴하다. 왜? 금리 더 내려가면 집값이 더 오르니까 지금 들어가야 돼. 기다리던 매수 대기자들이 한꺼번에 왕창 들어옵니다. 큰 폭으로 올라가죠. 무조건 동결입니다. 무조건 동결 가야 되는데 문제는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한 번에서 두 번을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반기에 기준금리가 한 차례 올려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진짜. 금융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하반기에 한번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 미국이 올렸을 때 우리나라가 계속 동결한 것도 있었잖아요. 이미. 계속 동결했죠. 지금 1.75거든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기준금리 차이가 1.75인데 보통 1.5%포인트 이상 벌어지게 되면 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여기서 더 벌어지면 이제 2%인 거죠. 부담스럽죠. 미국이 두 번 올리면 2.25. 야, 이게 자금 유출이 되는 순간 우리 경제 위기 오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제가 볼 때는요. 제가 한국은행 총재면 정 0.25라도 올려야 된다면 심리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올리는 대신에 시그널을 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안 올린다? 절대? 당분간 안 올린다. 이게 당분간 마지막이 될 것 같아라는 안심해도 되는 시그널을 주게 되면 0.25 더 올려서 3.75가 되더라도 크게 동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각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는 동결 아니면 올리더라도 안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 같아. 그러면 세 가지 변수 중에 금리는 일단 좀 빠집니다. 생각보다. 두 번째는 정책하고 전세인데요. 정책은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정부가 굳이 나서서 지금 규제를 더 풀어가지고 이제 몇 개 남지도 않았습니다. 강남 3구, 용산구 남아있고요. DSR 남아있고 토지거래가구역 남아있고 박근혜 정부 때 나온 최악의 경우는 뭐 5년간 양도세 면제, 빚내서 집 사라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는데 굳이 지금 분위기에 자극하면 안 되는데 이 규제를 풀어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4월, 5월, 6월에 서울 토지거래가구역 갱신 기간이었습니다. 많은 의견이 막 있었어요. 현장에서는 풀어줘야 된다.
집값이 올라갈 때 토지거래 허가 묶어가지고 실거주자 아니면 거래 못하게 해놓고 이제 집값 많이 내려왔는데 왜 안 풀어주는 거야? 당연히 풀어줘야지. 명분을 보면 풀어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저는 안 풀어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자분들 전화 오면 이번에 안 풀어줘. 2023년에 절대 안 풀어줘. 그럼 기자분들은 물어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한 3월 정도입니다. 막 전화 오면 안 돼. 안 풀어줄 거야. 내가 오세훈 서울시장이면 절대 안 풀어준다. 왜? 작년 12월, 1월 집값 폭락할 때 같으면 풀어주죠. 경착륙 맞고 연착륙 가야 되니까 서울시도 동참해야죠. 근데 4월에 어떤 분위기입니까? 1월, 2월, 3월 반등하면서 4월은 이제 위기 지나가고 거래가 막 되고 굳이 헬리오시티가 23억 8천 하던 게 전용 84가 16억까지 떨어졌다가 10층 이상 기준으로 4월이면은 19억 막 이럴 때거든요. 19억 외천 이 정도 거래되는 분위기에 서울시가 왜 굳이 나서서 풀어줬다가 혹시라도 더 올라가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가 서울시장이면 왜? 내가 왜 그래야 돼? 2번의 시간이 더 남았는데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최장 5년이거든요. 이번이 이제 3년째고 내년에 풀어줘도 되는데 특히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총선 앞두고 풀어주는 시그널을 주면 얼마나 효과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풀어준다고 했는데 역시는 안 풀어줍니다. 시장이에요. 만약에 갱신 기간이 작년 12월이나 올 1월이었으면 풀어줬을 겁니다.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떨어지고 있을 때였으니까. 정책은 그런 겁니다. 스테이를 원하기 때문에 추가 규제 안 풀어줍니다. 절대 안 풀어줍니다. 집값이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 집값이 미쳐가지고 급등하게 되면 규제를 해야 되고요. 폭락하게 되면 규제를 풀어주는데 우리 하반기 시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도 약간 소폭 상승이기 때문에 절대 규제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 부동산 정책은요. 해준다고 했는데 안 해준 게 있어요. 실거주 의무 폐지. 이거 국회 통과 안 됐거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이것도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정도를 이제 국회하고 협상하면서 조금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한 거 정도만 집중을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규제 정책 말고 내년 4월 총선이면 또 여당 입장에서는 표를 좀 얻어야 되죠. 그러면 좋은 게 뭘까요? 지역 호재, GTX 같은 거. GTX 만약에 A라는 지역이 GTX 뭐 연장 노선이거나 신설 노선이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DEF 라인. 그런 지역들 아직도 제대로 뭐 안 되고 있는데 예비 타당성 뭐 면제를 해주겠다. 뭐 속도를 좀 빨리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나씩 탁탁 던져주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는 영향을 안 주면서 그 지역에는 또 영향을 주는 표심에 자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크게 하락할 일은 없겠다. 그러면 마지막 변수는 이제 전세입니다. 또 하락을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전세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전세 시작된다. 역전세 시작된다. 제대로 시작된다. 역전세 때문에 집값 폭락한다. 말이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이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역전세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깡통 전세하고 달라요. 세입자가 전세금이 깡통이 돼가지고 다 못 받는 게 깡통 전세고요. 역전세는 전세 가율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면 전세가 5억인데 4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깡통 전세가 이제 전세가 매매가를 넘어선 거잖아요. 뭐 넘었을 수도 있고 그럼 10억짜리 아파트에 전세가 9억이다. 그러면 매매가 8억이 되면 깡통 전세가 되는 거고요. 10억인데 전세가 9억인데 경매 넘어가요. 7억이나 6억에 낙찰되면 그것도 깡통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건 깡통은 세입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고요. 그렇죠. 역전세는 세입자는 경매에 넘기면 내 전세금을 건질 수 있어요. 근데 집주인은 경매 넘어가면 손해죠. 10억짜리 아파트에 전세가 5억에서 4억으로 떨어지면 경매 넘기면 7억에 낙찰이 되면 세입자는 5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집주인은 2억밖에 안 남잖아요. 집주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이게 깡통 전세인데 깡통 전세 때문에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면 집주인이 못 버티고 급매물로 팔 거다라는 논리예요. 논리인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요. 전세 가격 하락. 2020년 계약갱신 청구 7월이었죠. 계약갱신 청구 임대차 입법이 시행이 되면서 왜곡이 됩니다. 전세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요. 이게 언제 정점을 찍냐면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가 정점입니다. 그 1년 동안 300조 원 정도 계약된 보증금 금액이 300조 원 정도 됩니다. 정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미 시작은 됐고요. 2020년, 2021년에도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미 시작됐고 서울에는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강남 쪽은. 이미 지금 또 역전세 상당히 겪고 있어요.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얼마 떨어지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강남의 새 아파트가요. 요즘 전세가 약세예요. 올 3월에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3,300세대 입주했습니다. 보통 입주장은 입주하기 전 6개월부터 입주장이 시작되거든요. 왜? 전세를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작년 8월, 2022년 8월부터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입주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전용 84 새 아파트 전세 가격이 18억 정도 했습니다. 입주장 시작되기 전에는.
18억 정도 하다가 입주장이 시작되고 공급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역전세가 생기니까 하반기 금리 올라가면서 역전세가 생기죠. 11억에서 13억까지 떨어집니다. 전용 84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개포자의 프레지던스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전세가 떨어지는 건 두 가지 이유거든요. 입주 물량 때문에도 떨어지고 이제 금리 때문에 역전세가 생겨서 떨어지는데 좀 회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 원밸리가 나옵니다. 원밸리. 원밸리 아직 이제 시작입니다. 네. 입주 전세 지금 뭐 1,몇백 세대가 못 맞췄다고 합니다. 원밸리 때문에 죽쓰고 있습니다. 못 올라가요. 전세 가격이 회복이 안 되는 거지. 11억, 13억까지 떨어졌죠. 강남권의 새 아파트가. 그러면 그런 폭락의 주장이라면 그럼 얼마가 더 떨어져야 될까요? 원베일리나 강남 새 아파트가 6억, 7억으로 떨어지는 게 맞을까요? 전용 84가? 강남이 6억, 7억, 전용 84가 6억, 7억까지 떨어지면 나머지 지역들 전세는 그럼 얼마가 가야 되는 게 맞나요? 그건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수준이 저는 바닥이라고 봅니다. 전세는 세입자가 빨리빨리 안 들어오지만 집주인은 더 떨어뜨릴 수도 없고요. 시장 경제에서 더 떨어뜨리게 되면 다른 지역은 판교나 분당에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강남의 새 아파트 전세가 6억 7억이면 거기 가지. 왜 판교에 들어가고 왜 영등포 새 아파트에 들어가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 경제에 맞지 않아요. 회복이 빨리 안 될 뿐이지 추가로 떨어지는 건 저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겠다.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춘 것 같고 저는 1년 보고 있거든요. 역전세를. 역전세.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길어져도 내년 하반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 넘어가면 역전세 저는 끝난다고 봅니다. 왜? 2022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오버슈팅이 됐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2022년 하반기부터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역전세는 오래 가지 않아요. 길어야 내년 말까지입니다. 올해 말인가요? 하나 더 남았어요. 강남에. 퍼스트이어 아파트 있죠. DH 퍼스트이어 아이파크 아파트가 6,700세대가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게 정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강남의 전세 가격 오르는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폭락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내려간 가격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지 여기서 더 떨어지려야 어떻게 더 떨어집니까? 떨어져야 1억 더 떨어지겠죠. 폭락을 주장하면 뭐 6억 7억까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 정도 수준에서 회복이 빨리 안 될 뿐이고요. 빌라 오피스텔하고 아파트를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빌라 오피스텔은 깡통 전세가 좀 많았어요. 전세 사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빌라 오피스텔 전세 위험해. 물건에 대해서 분석도 하지도 않고 그냥 위험해. 난 싫어. 불안해. 그냥 고민하기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히 내가 열심히 알아봤는데도 잘못되면 어떡해. 내준다고. 그런 세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월세로 가는 방법. 이거 좀 부담스럽습니다. 월세 매달 돈 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금리가 좀 내려갔어요.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대출금리가 작년 12월보다는 내려갔어요. 물론 쭉 내려가다가 한 6월부터 7월부터 다시 조금 오르긴 했어요. 올라도 작년 12월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작년 12월에는 무조건 전세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유리했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보니 전세 가격은 떨어졌는데 월세는 떨어지기 전 월세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거든요. 전세가 아파트 전세는 유리하네?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 전세로 많이 수요가 좀 이동을 하고 있어요. 시장의 수요자들은 월세로 가거나 아니면 아파트로 가요.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깡통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역전세예요. 그럼 세입자는 안전한 아파트로 갑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은 갈 거면 월세로 가고 그렇죠. 아파트는 좀 전세로 가려고 아니면 월세로 가거나 돈에 맞춰서 아니면 대출 좀 더 받아서 그냥 소형 아파트로 갑니다. 역전세는 깡통 전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아파트 기준에서는요. 이제 수요가 막 줄어들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강남에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빠른 회복이 안 될 뿐입니다. 1년이에요. 그럼 정부가 뭘 하느냐? 대책이 나옵니다. 7월 말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DSR 완화해 줍니다. 뉴스만 잘못 보면 DSR 왜 풀어주지? 다 풀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역전세에 대해서만 해줍니다. 계약하고요. 전세 가격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만 그 차액에 대해서만 DSR을 대출 규제를 좀 풀어주는 거고요. 아니면 세입자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면 대출을 해준 다음에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상환하는 조건으로 DSR을 풀어줬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면 역전세 해결에 도움이 돼요.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100이라고 본다면 100 중에 80명은 집주인이 어떻게든 역전세를 감당할 수 있는 분들. 20명 중에 14명은 대출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분들. 한 4명 정도가. 나머지 6명은 대출 받아도 어려운 분들. 그러면 이 14%, 14명은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어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 6% 정도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전세에 대한 문제가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해줌으로써 상당히 좀 완화된다. 그래서 일각에서 말하는 폭락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회복을 하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정부도요. 대출 규제를 어떻게 나왔냐면 1년 한시로 나옵니다. 정부가 바보일까요? 왜 1년이라고 했을까요? 제 생각하고 일맥상통한 거죠. 정부도
역전세 문제를 1년으로 보고 있는. 정도. 1년만 대출 좀 풀어주면 넘어가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이미 전세값이 떨어진 거 대비 또 2년이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이 그렇죠. 안 그리고 된다는 거죠. 이미 떨어진 거는 막 소화가 됐어. 그 다음부터는 떨어졌기 때문에 더 떨어질 리는 없습니다. 더 떨어지려면 아마 기준금리가 5% 6% 가가지고 대출금리가 여기서 또 2배 올라가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전세가 또 반토막 나면 대한민국 경제가 솔직히 될까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기준금리 5% 가면 뭐 다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진짜. 기준금리 5% 가고 대출이자 10% 가면 뭐 그냥 뭐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진짜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저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우리가 가정하지 말자는 생각입니다. 그것까지 가정해버리면 그러면 오늘 퇴근하다가 교통사고 날까봐 겁이 나서 퇴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대표님 어쨌든 올해 하반기는 하락은 아니고 큰 상승도 아니고 이제 보합이 조금 그거나 소폭 약간 상승 소폭 정도. 상승 네, 그 정도면 정도. 네. 그러면 이제 그 내년부터는 소폭하고 안 다음에 쭉 오른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이제 이번에 바닥을 찍었다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제 다시 뭐 하락이 온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완전한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파트 시장 걱정하지 않아요. 쫄지 마세요. 저는 안 쫄입니다. 쫄 이유가 없어요.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아파트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데 단 과정은 우리가 좀 냉정해지자는 거죠. 저는 지나친 낙관이나 폭등은 아닙니다. 저는 시장주의자인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물론 똑같지는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럼 내년에 어떻게 돼요? 내년에 올라? 말어. 막 극단적으로 나오는데요.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렇지가 않은 게 마라톤으로 따지면 42.19 마라톤 뛰고 경기 끝나고 상승장 끝나고 쉬어가야 되고 피곤해가지고 누워있는데 너 왜 죽었냐고. 야 부동산 시장 죽었네. 너 왜 병 걸렸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쉬어가야 됩니다. 서울 아파트가 물론 2013년부터 거래량은 늘어났지만 뭐 일반적으로 2015년부터 본격 상승으로 본다면 2021년까지 7년이 올랐거든요. 7년 올랐는데 2022년 1년 그것도 작년 4분기 집값 좀 폭락한 거 그거 조정되고 모든 게 끝날까요? 분명한 사실은 2020년, 2021년은 분명히 오버슈팅이에요. 비정상적인 코로나 시국에 금리가 올라가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다시 제로금리 간 거거든요. 오버슈팅 됐습니다. 이 버블, 오버슈팅 된 버블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화폐 가치 하락이 반영이 되면서 거품을 빼는 방법. 우리 화폐 가치 하락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극단적으로 2000 몇 년도야 2014년 가격으로 가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월급이 2014년 수준으로 가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짜장면 값도 짜장면 값도 모든 게 다 물가라는 거는 될 수가 없어요. 계속 올랐는데 그러면 신입사원 연봉이 2014년 수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2020년, 2021년 오버슈팅 맞습니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가격을 내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좀 버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시간이 결국 해결을 해줍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를 가보자고요.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저는 상당히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게 2008년도 이전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야. 그때 집값이 폭등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비서실장을 했었죠. 지금 2023년이죠.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이 폭등합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 무슨 일이 있냐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깁니다.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론, 리먼 브러더스 투자은행이 파산합니다. 집값 폭락하더라고요. 주식도 폭락하고. 와, 진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요. 그때가 2008년 12월이었습니다. 제 애하고 그때 애가 이제 좀 어렸으니까 체험학습 갔거든요. 고구마 캐러. 저 화성시 어디 고구마 체험학. 재밌겠다. 그때는 안 재밌었습니다. 경제 위기가 왔거든요. 고구마 캐고 있는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이게 안내 문자. 정신이 하나도 없고 안내 문자 왔는데 종합 주가가 뭐 붕괴가 됐다나, 뭐 천이 붕괴됐나 이런 문자 오고 집값 막 떨어지니까 고구마를 캐러 갔는데 이거 고구마를 캐는 건지 내 인생을 캐는 건지 이게 내가 지금 우리나라 막 머리는 복잡한데 고구마는 캐고 있어요. 막 그런 분이 그게 너무나 생생한데 그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회복을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규제도 많이 풀었죠. 규제도 풀고 금리도 내리면서 이제 잘 막았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빠르게 V자 반등을 합니다. 저는 그때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 위기 끝났다.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때 이제 집이 또 여러 채도 있던 시절이고요. 다행이다. 집주인 입장에서 내 고구마 잘 캤어. 잘 버텼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올라갔으면 참 좋았는데 2009년도 하반기, 2010년도 이렇게 가니까 또 막 꺾이더라고요. 한 번 더.
이거 뭐지? 왜 계속 상승하지 않아? 꺾였다가 또 살짝 올라요. 아, 이제 끝났나? 또 한 번 내려요. 계속 이런 랠리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때문에 왔냐고 제가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MB 정부 때는 DTI 규제했잖아요. DTI가 그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DSR이 없던 시절이고요. DTI가 나오면서 공교롭게도 집값이 꺾였거든요. 우연의 일치죠. 집값이 꺾일 때가 됐는데 그때 DTI가 나와가지고요. 딱 꺾이니까 야, DTI가 집값 잡는 만능 열쇠구나라는 인식이 사회에 딱 바뀝니다. 사람들이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DTI 얘기만 나와도 경기를 합니다. 무서운 DTI. 그래서 MB가 한시적으로 DTI를 풀어줬다가 묶었다를 합니다. 그러면 풀어주면 집값이 올라요. 집값 잡는 저승사자를 잠시 묶어두니까 오르더라고요. 한시적이 끝나니까 다시 또 딱 풀어주더라고요. DTI를. 시장이 내놓으니까 또 떨어지더라고요. 요거를 두세 번 반복을 하더라고요. 2011년이죠. 2011년에도 3월에 이제 그게 한시적이 끝납니다. 그때는 약간 떨어지더라고요. DTI를 풀어줬는데도 떨어졌어요. 이제 내성이 생긴 거예요, 시장에서. 야, 좀 힘든데? 라는 생각. 그러다가 3월에 이제 한시적 끝나는 기간인데 그때도 기자들이 막 전화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좀 안 좋아. MB가 DTI를 다시 적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자분들도 맞답니다. 이 분위기에 어떻게 또 DTI를 적용하겠습니까? 연장할 것 같습니다. 한시적으로 DTI 묶어둔 거를, 풀어준 거를 연장할 것 같다라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DTI를 적용하더라고. MB가 나를 버렸나? 나라를 버렸나? 부동산을 버렸나? 하면서 폭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통이 이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죠. 개포주공이요. 개포주공 지금 이제 1단지 퍼스트의 아파트죠. 그게 이제 34평 배정받는 물건이 그때 2010년도, 2009년, 2010년에 올라갔을 때 11억까지 올랐거든요. 전용 84 배정받는 게 11억 가다가 2011년에 8억 2천까지 떨어지더라고요. 2012년에 5억 7천까지 떨어졌어요. 폭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5년간 양도세 면제, 지금 집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가 나왔어요. 나중에 막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렇게 풀어주니까 집값이 폭등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때는 아니 집값이 이렇게 폭락하는데 어떻게 안 풀어줍니까 정부가. 그래서 풀어준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때가 이제 끝난 시점. 2차랑 마지막이었고요. 이제 탈출합니다. 그 다음부터 상승으로 전환돼요.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2013년 14년, 15년 거래량이 늘어나는데요. 누가 샀냐면 지방분들이 많이 샀어요. 원정투자라고 하죠. 부산, 대구, 창원 분들이 원정투자 버스 타고 들어오더라. 왜? 제가 만나보니까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다 풀어주는데 왜 서울 사람들 안 사는 거야? 그때 지방은 안 떨어졌어요. 지방은 오히려 올랐고요. 서울은 떨어지니까 서울 분들은 패닉이 와가지고 지하 3층인데 지하 5층 가는 줄 알고 모두 데드캣 바운스라고 공포에 질려있던 상황이고 지방 분들은 냉정하게 봐봐. 서울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규제가 이렇게 풀렸는데 더 이상 풀릴 규제도 없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겠냐고. 서울 더 이상 안 떨어져. 라고 하면서 혜택을 받고 사더라고요. 서울 분들은 무서워서 계속 관망하고 주춤주춤하다가 2015년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심리적 패닉을 벗어나는데 2, 3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보면 그때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때도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터졌고 이번에는 미국이 파월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버렸기 때문에 패닉이 온 거고 회복 좀 했죠. 지금 또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바로 계속 올라가느냐 그러면 그냥 올라가 버리면은요. 앞서서 말한 2020년, 2021년 버블을 제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가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한 2, 3년 정도는 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지 않을까 싶고요. 2025년이 될지 2026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한 번은 추가 하락이 한 번은 더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하고 저는 의견이 좀 다른 게 폭락 말씀하시는 분도 40%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으로 떨어졌다가 3억, 4억까지 떨어진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으로 떨어져요. 8억 5천, 9억 올랐다가 8억, 7억 5천 떨어졌다가 다시 8억 5천, 9억 갔다가 떨어질 때 7억이나 6억 5천까지 한 번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10억에서 7억까지 물론 뭐 더 떨어진 지역들도 있고요. 덜 떨어진 지역들도 있는데 작년 떨어진 폭 정도 수준, 가격 수준으로 한 번은 더 갈 것 같다.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죠. 아니면 덜 떨어질 수도 있겠지. 그런 게 한 번 더 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혹시라도 2, 3년 후에 2차 하락이 왔을 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제가 책에서도 그렇게 적었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야. 바닥이야. 이제 터널 빛이 보이는 이 터널을 벗어나는 시그널이 이건데 그걸 서울 사람들처럼 2012년, 13년 서울 분들은 이 바닥의 시그널을 해석을 잘못한 거죠. 아, 이게 더 떨어진다라고 해석을 한 거고 지방 분들은 아니야. 이거는 터널을 벗어나는 빛이야. 이 타이밍 놓치면 올라가. 그러면 이번에도 지금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필요한 분들은 사셔도 되고요. 2, 3년 후에 2차 하락이 왔을 때 우리는 공포에 질릴 게 아니라 야, 요걸 벗어나면
요 시기가 넘어가면 이제 다시 상승장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해야 되죠. 그러면 무주택자들은요, 아니면 뭐 갈아타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2021년 집값 폭등할 때 정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집 살려고 알아보면 일주일 전 알아본 가격보다 5천만 원 1억 올라가 있어. 언제 공부하고 언제 준비하고 언제 임장 가고 언제 하냐고요. 마음이 급하니까 아무거나 그냥 막 사버리거든요.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니다. 오히려 이때가 얼마나 좋은 타이밍이냐. 김 작가 보고 공부도 좀 하고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 계획도 하고, 아, 내 집 혹시 집 있는 분들은 이걸 팔까? 팔면 어디로 갈아탈까를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저는 3년이 아닐까. 그래서 이걸 알차게 보내지 않고, 그때도 그랬습니다. 약간 선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지금 피해 보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하나 가지고 있는 집도 파신 분들 많아요. 그때 2012년도에 집값 더 떨어진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이 끝났다고 하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팔고 그냥 무주택으로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삽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돌아와 보니까 예전의 가격은 이미 뛰어넘었고, 지금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서울 아파트를 팔고 외곽으로 가거나 뭐 무주택으로 가신 분들 많은데, 그런 선동은 당하지 말자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보험이에요. 그냥 가고, 갈아타고 싶은 아파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요, 내 집은 1억 떨어졌어요. 내가 평소에 갈아타고 싶어하는 아파트, 예를 들어서 같은 아파트인데 내가 25평에 살고 있는데 애가 2명이야 또는 3명이야. 방을 하나씩 주고 싶어. 줘봐. 30평대로 가고 싶은데 내 집은 1억 떨어졌는데 얘는 2억 떨어졌어. 그러면 갈아타셔도 저는 지금 충분하다. 왜? 오르면 같이 오르고 애가 더 오르니까. 다른 아파트라도 마찬가지. 학군 좀 좋은 데로 가고 싶은데 내 집은 1억 떨어졌는데 걔는 비싼 아파트가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같은 비율이 떨어져도. 그런 거는 저는 갈아타도 된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100% 타이밍을 잡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나와서 뭐 바닥의 시그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바닥의 시그널이라고 하면 이제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거든요. 그렇게 2차 하락이 오면 남아있던 강남 3구, 용산구, 특히 서초구, 강남구를 풀어줍니다. 2009년에도 2009년에 MB정부 때 규제지역을 풀어주고요. 서초구, 강남구를 남겨두었다가 2011년에 서초구, 강남구가 2년 있다가 풀리거든요. 서초구, 강남구 풀리는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DSR 규제 지금 남아있습니다. DSR 풀어준 거는 풀어줬잖아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DSR 풀어준 건 특례보금자리 하고 이번에 역전세, 또 두 가지만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풀어준 거고요. 전체적인 매수자들이 집을 사는데 여전히 DSR 적용이 됩니다. 이 DSR이 풀렸다 또는 한시적으로 풀어줬다는 얘기는 정부 입장에서는 2차 하락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풀어준 거고요. 서울시 토지거래가 당연히 풀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모르겠습니다. 이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양도세 특례, 조세 특례법 99조 2항 지금 집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해 줄게. 요거 나오면 진짜 바닥을 통과하는 마지막 관문이거든요. 이때는 저는 용기를 내야지, 끝났구나, 대한민국 안 돼 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부동산에 신경을 끄고 일상으로 돌아갈 게 아니라 오히려 이때 더 긴장해야 된다. 양도세 특례가 규제적 해제보다 더 큰 건가요? 더 크죠. 이거는 잘 안 나옵니다. IMF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 때 나왔고요. 박근혜 정부 때 나왔거든요. 물론 그게 종류가 다양해요.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5년간 양도 면제를 줄 수도 있고, 박근혜 정부 때는 1주택자 집을 사면 9억 이하인가요? 1주택자 집을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를 줬거든요.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요게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밑장 카드. 이게 얼마나 강력하면은요, 계약서에 도장 찍어주거든요. 구청 가면 도장 딱 찍어줘요. 이게 특례 대상 땅 찍어주면, 암행어사 마패 같은 도장을 찍은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잔금 치죠. 취득 시점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양도세. 그리고 5년 지나잖아요. 지난 시점부터 발생한 양도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긴 하는데 중과세 적용되지도 않고요. 주택수도 빠집니다. 암행어사 마패예요. 그때 집을 여러 채 사신 분들은 그냥 투명인간 같은 집을 산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 그런 좋은 기회를 서울 분들은 대부분 놓쳤다는 거죠. 지방 분들은 잡았다는 거죠. 그 차이가 뭘까? 결국에는 공포의 지배를 받느냐,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타이밍을 잡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닥 시그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대표님이 앞으로 3년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알려드립니다 책에서 총 5가지가 있던데 나머지 3개는 뭔가요? 제가 말씀드려서 이제 규제 풀리는 게 있고요. 단적으로 정책만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서 징조가 있습니다. 패닉 세일입니다. 패닉셀. 집주인들이 줄다리기 게임이라고 했잖아. 영차영차하다 집주인들이 집니다. 큰일 났다. 못 버티겠다. 나와버리면 쭉 경기에서 지거든요. 패닉셀은 이미 왔던 게 아닌가요? 잠깐 올려다 말았는데, 작년에 제가 앞서서도 짧게 설명드렸지만 서울 아파트 12월 거래량이 800건입니다. 11월은 700건.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다. 다수의 집주인들은 절대 던지지 않았어요. 아주 일부, 어떤 분들 역전세, 전세금 돌려줘야 되는데 전세금이 떨어집니다. 세입자가 전세금 달래요.
우리 김 작가님이 세입자라고 치죠. 전세금 주세요. 제가 좀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소리예요? 나 받고 나가서 빨리 내 잔금 쳐야 되는데 무슨 소리예요? 빨리 달라고. 좀만 기다려 주세요. 내용 증명 보냅니다. 소송한다고 매일 전화 옵니다. 스트레스 너무 받거든요. 부동산에 가서 그냥 급매물로 팝니다. 얼마에 팔아드릴까? 아 모르겠어요. 급해요. 그냥 될 수 있는 가격에 그냥 팔아주세요. 이런 매물들이 그런 급매물을 주도했고요. 일부는 상속받은 물건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받은 집은 형제들끼리 분쟁이 생겨요. 동생이 네가 가져가고 형이 나한테 그냥 돈만 좀 주면 안 되겠니? 동생은 형 나도 2주택인데 나보고 3주택 하라고? 그럼 형이 가져가. 그럼 누나가 할래? 뭔 소리야. 평소에 니들이 다 받아놓고 이거는 안 돼. 빨리 팔고 그냥 팔아. 그래서 상속받은 집들은 다 급매물 나옵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약간 기회가 되는 게 상속 집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거든요. 이런 거 잘 잡으면 굉장히 저렴한 급매물 잡을 수가 있고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할 때 헐값에 팔죠. 여보, 집값이 금리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2년 후에 이혼하자. 그럼 뭐라 그럴까? 이 인간이 정신이 있냐? 너 나하고 더 살고 싶어 그러니? 나 너 꼴도 보기 싫어 인간아. 빨리 당장 팔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게 800건이 나왔습니다. 다수의 집주인들 제 주변에도요. 작년 12월에 안 팝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왜 팔아요? 그거 잠깐 떨어졌다고 이자 좀 올랐다고 팝니까? 안 팝니다. 패닉 셀이란 거는요. 우리 2020년 패닉 바잉 왔잖아요. 불안한 사람들이 막 사잖아요. 그런 거예요. 패닉이 와가지고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게 패닉 바잉이고요. 패닉 셀은 지금 안 팔면 안 될 것 같은 공포감이 휩싸여야 되는데 작년 12월은 그거 아닙니다. 뭔지를 몰라가지고 일단 두려워서 움츠리고 있었지 패닉 셀은 아니고요. 패닉 셀은 2차 하락 때 우리 2011년, 12년도 그런 분위기 막 팔아요. 막 집어 던집니다. 근데 문제는 아파트가 황금성이 주식보다 좋지 않잖아요. 안 팔립니다. 막 집어 던졌는데 그래서 돈 번 사람들 제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팔아. 부동산에 막 매물이 막 사요.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안 팔려요. 아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그냥 전세를 줍니다. 안 팔리니까. 안 팔려서 전세 줬는데 2년 후에 올라 있어. 그래서 엄격결에 안 팔려가지고 돈 번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러면 패닉 세리오죠. 매물이 쌓이죠. 매물이 쌓인다는 얘기는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아니 집값 더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감에 최근에 청약시장은 분위기 좋거든요. 하락을 벗어나고 1차 하락은 벗어나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됐기 때문에 청약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거지. 작년 12월에 둔촌주공 미분양 난 거 기억나시죠? 그때 저는요 둔촌주공 시간에 해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13억 좋아. 제가 아마 김 작가 나왔을 때도 그 얘기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하고 딴 방송에도 막 얘기를 합니다. 악성 댓글이 엄청 달리더라고요. 이 투기꾼아. 네가 둔촌주공 관계자냐. 악성 댓글 막. 딴 방송 가도 악성 댓글 막 욕이 엄청. 저는 댓글 잘 안 보거든요. 네네. 제 사촌 형이 걱정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 너 악성 댓글 너무 많이 달렸어. 너 둔촌주공한테 돈 받았니? 그러더라고. 나는 한 푼도 안 받았다. 네. 있는 대로 얘기해줬다. 얼마 전에 사촌 형 만났는데 또 얘기하더라. 야, 둔촌주공 어떻게 됐어? 궁금해서 물어보더라고. 네. 형, 그거 다 끝났어. 분위기 회복되면 완판되고 전용 84가 13억인데 지금 그거보다 좋지도 않은 것도 다 넘어. 피부까지 붙었어. 그냥 네가 맞았네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공포가 지배될 때에는 미분양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미분양이 6만 8천호거든요. 5월 기준으로. 7만 5천호까지 갔다가 6만 8천호까지는 살짝 조정이 됐는데 2022년 1월 미분양이 전국 미분양이 2만 1천호예요. 2만 1천호에서 7만 5천호까지 갔다가 지금 6만 8천호로 겨우 간당간당 하는데 국토교통부는 6만 2천호를 위험 수위라고 봅니다.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높은 수준인데 이런 패닉이 오면, 패닉 셀이 오면은요, 거의 9만 호, 10만 호, 2008년도, 2009년도는 16만 호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늘어나면 이제 PF 대출, 금융시장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가 그런 규제를 풀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닥의 시그널들이 나오면 우리는 공포에 휩싸이지 말고, 물론 무섭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이 오면 저도 무서울 거예요. 무섭지만 우리는 이미 몇 번의 경험을 했고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망하지 않는데 베팅을 합니다.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망하면 소용없죠 뭐. 그러면 저도 망하고요. 우리 김 작가님도 망하고요. 다 망했어.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건 뭐예요? 상대적인 비교거든요. 포모 현상. 피오브 미싱아웃이에요. 나 혼자 미싱아웃. 그래서 연끌했잖아요. 망할 거면 같이 망하자. 같이 망하면요. 같이 망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근데 그런 일 오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다 공부 못하면 괜찮잖아요. 마음이 편안한데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니까 그런 걱정은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4개 얘기해 주셨는데 나머지 한 개가 고점 대비 하락폭이라고요? 고점 대비 하락이 한 30에서 50% 정도 떨어지는데요. 우리 1차 하락 때도 송도나 동탄은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졌고요. 그렇죠? 뭐 서울은 좀 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좀 더 떨어질 여지도 있어요. 물론 하반기는 아닙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떨어지는데 과거를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좀 더 떨어지더라고요. 왜? 전세 가율이 낮으니까.
개포주공이 제가 앞서서 10억짜리가 2년 만에 5억 7천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전세가 9천만 원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다 대출과 자기 자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전세 레버리지가 약한 물건들은 집주인이 조금 더 가격을 많이 다운해서 급매물로 팔거든요.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 신통기획이다 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물론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달라요. 압구정이나 특수 지역들은 뭐 작년에도 안 떨어졌어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번 더 떨어질 때는 고점 대비 이 정도 떨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10억이 7억으로 떨어졌다가 여기서 또 30% 40% 떨어져서 4억을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10억이 7억 갔다가 뭐 8억 9억 뭐 10억 갈 수도 있고요.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10억 기준에서 7억이나 6억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추가로 가서 3억 4억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미분양은 여전히 좀 이제 많이 있는데 일부 시장에 분양 시장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 그건 왜 그런 거죠? 요즘 청약 뭐 뜨겁던데. 서울 수도권만. 우리가 서울에 살고 있어가지고 뜨거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관심 있는 동네만 봐서 그러는데 자, 똑같은 현상입니다. 줄다리기 팽팽하다고 했죠. 그러면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패닉은 아니에요. 막 떨어지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공포는 아닙니다. 근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시장 상황이 모두가 다 오르는 분위기는 아니죠. 그러면 뭔가 옥석을 가려야 되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 똑똑해요.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미분양이 작으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겠죠. 전국 미분양의 80%가 지방입니다. 서울이 좀 적잖아요. 서울 수도권이 좀 나아요. 그러면 당연히 미분양이 적은 곳, 공급 물량이 적어야 된대. 입주 물량이 적은 곳이 어딘가요?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 자, 거기서 수요는 또 많아. 분위기도 괜찮아. 여기에 청약 시장의 특수성이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계약금 10%만 내면 돼요. 그러면 입주할 때 얼마? 2, 3년 후에 입주하잖아요. 야, 3년 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겠지. 내년 부동산 남 신경 쓰기 싫어. 청약 받으면 3년 후에 걱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청약 시장이 또 새 아파트잖아요. 새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챘어요. 물가 오르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니거든요. 냉면값, 삼계탕값 무서워요. 진짜 외식하기 무서워요. 요즘 냉면이 10,000원 넘는다고. 오늘 제가 점심 냉면 먹었는데요. 14,000원 하더라고요. 와. 평양냉면. 침입국각 넘어갑니다. 14,000원. 평양냉면 육수도 그냥 물입니다. 뭐가 뭐 다시다 탄 것 같은데 후루룩 마시니까 14,000원 그냥 다 넘어갔어요. 회전율 장난 아닌데 심지어. 냉면 장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진짜. 물가 올라가면 이제 생각하죠.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건축 자재비 다 올라가죠. 건설 현장 보면 최근에 이제 무너진 아파트 나오잖아요. 그 배경을 보면 왜 무너졌겠습니까? 진짜 단가 낮추려 하다가 결국에는 자, 분양가 상한제 걸려가지고 분양가 못 올리죠.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설상가상으로 철근값 오르죠. 시멘트값 오르지. 인건비도 엄청 올랐죠. 인건비 엄청 매년 오르죠. 인건비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저희 큰애가 이제 일하는데요. 지난 달에 그러더라고. 아빠 나 월급 얼마 받는 줄 알아? 그러더라고. 얼마 받았는데 세후 300이 넘는답니다. 몇 살인데요? 23살입니다. 아르바이트? 뭐 그런 개념입니다. 물론 근무 시간이 한 10시간 했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너희 사장 얼굴이 요즘 안 좋지? 안 좋대. 너 월급 그렇게 주니까 얼굴이 안 좋은 거야. 너희 사장 얼마나 힘들겠니? 자,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시공 계약을 3년, 5년 전에 하잖아요. 그때 기준에서 이렇게 맞췄는데 대형 건설사들은요. 공사비 올려달라는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언론도 그렇고 우리 관점이 야, 부자들이 대기업이 그거 약속 안 지키고 돈 올려달라 그러냐.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손을 댑니다. 철근을 좀 빼먹죠. 인천 같은 경우는 설계사에서 LH가 시행사이기 때문에 저는 LH도 문제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빼먹다가 무너졌는데 배경을 보면 이런 게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오늘 분양가가 가장 싸다. 야, 3년 후에 분양가는 이거보다 낮아질 수는 없어. 그렇죠. 물가는 더 올라 있을 텐데. 더 올라 있고. 그래서 저는 뉴홈 사전청약이 무조건 좋다라고 보는 게 남양주 왕숙 2030년 입주예요. 추정 분양가 지금 전용 5구가 나눔량이 3억 3천에 나왔거든요. 2030년에 3억 3천이라는 돈 가치와 지금 3억 3천은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근데 2030년 가격을 지금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추정 분양가 어떤 분들은 가격 올릴 수 있대. 저는 안 올린다고 봅니다. 제가 LH 사장이면 우리 김 작가님 직원이라고 한다면 사장님 추정 분양가 우리 물가가 올라가지고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돈으로 올리니? 그거 올려가지고 욕먹는 거 내 목 날라가는 거 네 보고 싶어? 해! 네가 왜 그거 세금 신경 쓰니? 라고 하겠죠. 추정 분양가 저는 약속 지킬 것 같습니다. 아니 국민 세금으로 하는데 왜 욕먹으면서 그걸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분양가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청약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3년 후에 입주 물량의 가격을 지금 보장을 받는 거잖아요. 얼마나 메리트가 있습니까? 지금도 그러면 대표님은 수도권에 한해서는 일단은 분위기가 좋고 청약 이런 거 하는 거 지금 권하시겠네요?
저는 권하죠. 청약은. 왜 지금 분양가가 가장 저렴하다. 네. 그리고 지방 시장도 저는 냉정하게 봐야 될 게 네. 지금은 지방은 어려워. 미분양 많아라고 하는데 인허가 물량이 줄고 있어요. 인허가 물량도 줄고 착공 물량도 줄고 있고. 그 얘기는 3년 적어도 5년 후 되면 지방도 새 아파트 물량이 많이 줄 거예요. 지금은 많은 건 맞아요. 서울은요 워낙 인구 밀집도가 높아서 공동화 현상이 생기지 않은데 지방 같은 경우는요 인구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오히려 살짝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새 아파트 단지나 뭐 신도시나 택지지구나 뭐나 그런 게 생기면 인구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생기지 새 아파트는 오히려 수요가 차거든요. 그러면 지방도 냉정히 봐야 될 게 이제 가격은 고분양가는 안 됩니다. 고분양가 아파트는 쳐다보지 마시고 혹시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거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좀 규모가 있는 미니 신도시나 택지지구나 요런데 지금 분위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거나 안 좋은 물건들이라면 미래를 생각하면 저는 건축비나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대표님 말씀해주신 부동산 이제 바닥 시그널이 왔을 때 물건은 좀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요? 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 인서울이 정답인 건가요? 거주를 생각하지 않고 투자만 생각한다면? 인서울 좋긴 한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책에도 적었는데 저수지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가물면 물이 줄죠. 외곽 지역부터 떨어집니다. 중심지에 물이 좀 남아있죠. 찰랑찰랑.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비가 계속 안 오면 얘도 말라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떨어질 때 외곽부터 먼저 떨어지고요. 서울이나 강남이나 핵심 지역들은 늦게 떨어집니다. 네. 근데 안 떨어지지 않죠.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 하다 2차 하락이 오면 그래서 1차 하락 때 작년 10월, 11월, 12월 하락 때 외곽 지역들이 많이 떨어졌고요. 수도권만 보자면 송도, 동탄 이런 데 많이 떨어졌지 서초구, 강남구 많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강남 불패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강남 불패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뭄이 덜 온 거예요. 2차 하락이 왔다? 말랐어요. 비가 오면 또 어디서부터 물이 차나요? 중심부터 차죠. 그래서 회복할 때는 강남, 서초구, 강남, 서울부터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 2차 하락이 왔을 때 지금하고 2차 하락을 조금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또 사야 될 사람들은 사잖아요. 인서울이 정답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하락폭이 물론 요즘 동탄도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동탄 송도도 이제 좀 오르고 있는데 많이 떨어진 곳? 오히려 지금은 많이 떨어진 곳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총량은 비슷하다. 마르는 건 비슷하니까 뭐 강남은 영원히 안 떨어질 것 같아요. 한번 떨어질 때는 강남은 또 떨어집니다. 오를 때도 마찬가지죠. 강남구 오르고 2020년, 2021년 인천이 뒤늦게 좀 많이 올랐는데 총액을 보면 상승률을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떨어진 지역 위주로 접근해도 좋고요. 필요한 분들이라면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그게 아니고 2차 하락 때 그게 몇 년에 올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2, 3년 후가 될지 뭐 2025년이 될지 2026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온다면 이제 중심부 물이 마르잖아요. 이때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서울이나 좋은 지역들 위주로 아까 우리 2011년, 12년도 개포 주고 10억 하던 게 5억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는 개포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는 건 상황에 맞춰서 하자는 거지 저는 절대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가 같은 경우도 1층 코너 자리 좋대. 같은 값이면 좋긴 하겠죠. 그게 절대 법칙인가요? 좋은 물건 수익률 잘 나오고 좋은 물건 하면 되는데 1층 코너 자리 아니어서 하면 안 된대. OXA 이분법적인 법칙은 적용하지 말자는 거죠. 인서울 무조건 좋아.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또 지방이 기회가 되면 지방에 투자해도 되죠. 타이밍에 따라서 가는 거지 무조건 인서울이야. 곧 죽어도 인서울이야. 물론 돈이 많고 나는 한 번 사면 뭐 10년, 20년 묻어도 그러면 인서울 하시든지.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책에서 적으신 핵심은 언제나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서울에 내 집을 두는 것이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서울은 그러니까 1주택 있는 분들은 무조건 보험이니까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서울이 중심지니까 오를 때 먼저 오르고 떨어질 때 늦게 떨어지니까요. 같은 값이면 서울로 가는 게 좋긴 하죠. 근데 그거는 타이밍을 보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고요. 집 하나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게 그래 네 얘기 들어보니까 공감이 되네. 팔고 2차 하락이 올 때까지 내가 무주택으로 기다리겠다. 저는 이거 절대 반대합니다. 타이밍 잡을 수도 없고요. 이론을 말씀드리지만 그대로 안 되면 또 어떡할 거예요. 참고용이고 집 하나는 보험입니다. 제가 실제로도 많이 봤고요. 다 실패했습니다. 집 하나 있는 걸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좋은 타이밍 잡는 사람 본 적 저는 제 주변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전략이고요. 집 하나 있는 사람은 그냥 가지고 계시고 만약에 판다라고 하면 상급지로 또는 필요해서 그런 집으로 갈아탈 때 파는 거고요. 팔고 나서 처음부터 무주택인 분이 파는 거는 괜찮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근데 집 하나 있는 사람이 팔고 나면은요 아마 심리적으로 엄청난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2차 하락까지 가지도 못하고요. 중간에 그냥 뭐 이게 랠리 할 때 사가지고 또 물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하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지고 가시되 기회가 왔을 때 하나 더 사는 게 맞죠. 하나 더 산다는 거는 이제 1주택자가 2주택까지도 갈 수 해야 있죠.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럴 때는. 과거를 보면 2012년도, 13년도가 좋았는데 좀 위험하다면 무서웠다면
2014년, 15년도에는 용기를 냈어야 되는 거죠. 아파트는 시장 가치잖아요. 꼬마 빌딩 상가하고 다릅니다. 꼬마 빌딩 상가는 철저한 계산과 분석을 해야 되는 시장이고요. 아파트는 시장 가치이기 때문에 주식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이 좋을 때 올라타면 잘 가는 거고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진짜 운 좋은 사람 아니면 다 대부분 잃습니다. 장이 좋을 때는 욕심을 내야 되고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파트고 주식이고 똑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상승장, 욕심을 내야 될 때냐 그러면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다. 지금은 2020년, 2021년 버블을 제거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좀 쉬어가야 되고, 쉬어간다는 게 폭락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좀 쉬어가면서 뭐 2차 하락이 올 수도 있겠지만 좀 떨어지고 시간이 좀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 버블은 다 제거가 됩니다. 이게 합리적으로 제거가 되는 거지, 폭락을 해가지고 10억짜리가 뭐 3억, 4억 가고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대표님 오늘 계속 이제 얘기해 주신 게 2차 하락이 올 수 있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1차 하락은 이제 바닥을 찍었고 지금 올라와 있지만 이게 다시 이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지만 1년, 2년 내에 2차 하락이 올 수 있다라는 건데, 2차 하락이 뭐 때문에 우리가 뭐 뉴스나 봤을 때 뭐 때문에 올 수 있을까요? 이거 왔을 때 저는 2차 갈 수 있는 건가? 저는 이게 이제 흐름을 보면 W로 가는데요. 물론 W가 이런처럼 땅땅땅땅 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데, 자, 아파트는 심리거든요. 매도자, 매수자가 심리인데 누가 힘세게 당기고 누가 심리로 밀리느냐의 차이거든요. 심리를 한번 보자고요. 아파트는 심리니까. 자, 줄다리기 게임을 보면 제가 집주인입니다. 저는 양쪽 입장을 다 이해를 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절대 지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집값 잠깐 떨어졌다고 내가 왜 급매물로 팔아야 돼? 그러니까. 절대. 전세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그건 다른 문제고, 전세가 1년 후에 회복한다면 절대 급매물로 팔 이유가 없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실을 인지하는 데서 저는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떨어지는 것도 3년, 오르는 것도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매수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집값 올라갈 때 서울 분들 아까 패닉 왔다고 했죠. 2012년, 2013년. 근데 왜 안 들어갑니까?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2015년, 16년부터 들어가거든요. 긴가 민가? 어떤 상황이지? 아직 바닥인가? 이거를 제대로 인지하고 심리가 변하는데 3년이 걸렸고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죠. 2009년도 1차 하락이 왔는데 2012년도에 한 번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 사이에 3년이 시간이 걸렸을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버팁니다. 저도 그때는 다주택자 입장이었고요. 투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죠. 힘들어도 무조건 버텨요. 내 전재산이 달렸는데 무슨 소리야. 왜 팔어? 대출이자? 힘들어도 내. 막 200씩, 300씩 내고 버팁니다. 버텨요. 버텨보는데 이게 1년이 지나잖아요.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안 단 사람들은요, 도박하지 않아요. 중독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주식도 돈을 못 번 사람은 다 그만둡니다. 주식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한 번 그 맛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아파트를 투자가 돈을 법니다. 벌었다가 이제 좀 떨어져요. 아니야. 이것만 버티면 다시 또 좋은 장이 와. 희망 고문합니다. 살짝 오르잖아요. 반등하잖아요. 끝났다. 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러다가 다시 또 꺾여요. 그럼 이게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면 우리 심리적으로 이제 굉장한 피로감이 쌓이거든요. 떨어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살짝 꺾였을 때 이번이 아니었나? 좀 더 참아야 될까? 한 번 더 버텨봅니다. 버티죠. 그러다 다시 또 반등해요. 그래, 이제 왔다. 이제 상승이야. 오히려 주택수를 하나 더 늘립니다. 또 꺾여요. 이거 뭐지? 내가 시장을 잘못 읽고 있나? 이제 불안감이 막 음습해 봅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뭐 배우잖아. 막 공격이 들어옵니다. 내가 하지 말자고 했지. 왜? 생활이 힘드니까. 대출이자 내고 막 이제 분쟁이 집집마다 막 우리 집뿐만 아니라 다 분쟁이 생겨요. 심지어 제 아시는 분 중에는 상담받으러 왔는데 남편이 숟가락을 집어던지는, 그때 당시에.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사지 말자고 했는데 본인이 우겨서 문정동 뭐 회밀인가 무슨 아파트를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남편이 숟가락을 집어넣어. 화난다고. 물론 내가 우겨서 사서 좀 미안하긴 한데, 떨어진 건 미안하지만 나 혼자 잘 사려고 했냐고.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짜증과 힘듦과 대출이자는 나오죠. 왜 이자 내야 될 날짜는 그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왜 야속한 정부는 규제를 빨리 안 풀어주고 왜 추가 대책이 안 나오는지, 막 그게 3년차 집어들면 이제 못 버티겠다 라고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벤트가 한 번 옵니다. 아까 DTI처럼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내려갈 줄 알았는데 또 올라가. 야, 이건 답 없다. 던져. 그러면서 일시에 대부분 다주택자들이 마음이 비슷합니다. 쫙 매물이 쌓입니다. 근데 매수자들이 안 붙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왜 사? 그러면서 가격이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그게 2차 하락이에요. 작년에 한 번 떨어진 거 가지고는 절대 집주인들이 패닉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멘탈이 나가려고 하면 한 3년 정도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올랐다 내렸다 온탕과 냉탕을 반복하다가 그게 와야 되거든요. 물론 안 올 수도 있는데 안 오면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근데 저는 한번 오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그러면 2020년, 2021년 버블 또 제거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상승 정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부동산 집값이랑 가계부채는 좀 관련이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가계부채 지금 뭐 누군가는 위험한 수준이라 얘기하더라고요. 이 우리가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도 있지만 전세 자금도 사실 이거는 대출로 봐야 되는 거니까 대출이죠. 여기까지 다 대출이죠. 고려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위험하죠. 근데 이거 줄어들 수는 없어요. 줄여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게, 자, 우리가 집을 삽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죠. 대출금을 완벽하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집을, 그리고 새 아파트가 늘어나죠. 서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만, 3만 호씩 공급이 되고 전국적으로 몇십만 호가 공급이 되는데 기존에 있는 대출이 있죠. 대출이 있는데 공급 물량이 새 아파트 신규 공급이 늘어납니다. 대출 안 받을까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계부채는 뭐 다른 대출도 그렇지만 부동산만 보더라도 어떻게 줄어듭니까? 아파트 수가 늘어날수록, 주택 수가 늘어날수록 대출은 비례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아파트는 대출 안 받았습니까? 대출 금지됩니까? 아니잖아요. 총량은 늘어나는 거예요. 전세 대출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와서? 무조건 받잖아요. 처음부터 하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이미 했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이제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가계부채 총량, 총액도 중요하지만 저는 진짜 정부가 관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연체. 그렇죠. 연체되는 게 문제지. 대출이 늘어나더라도 잘 갚으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체되는 거, 집값이 폭락하는 거,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담보 가치가 문제가 되는 거, 이런 게 문제예요. 날리는 거. 특히 PF, 금융권에서 PF 대출 많이 해주죠. 홍콩에 무슨 파이낸셜, 골든 파이낸셜 센터인가 뭐 2,800억 날렸잖아요. 국내 금융사들. 미래에셋하고 우리증권하고 몇 군데 2,800억 날렸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왜 날렸느냐? 2,800억을 이제 뭐 대출해 줍니다. 네. 금융사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냥 해줄까요? 담보도 잡습니다. 네. 보증도 씁니다. 보증 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홍콩의 뭐 억만장자입니다. 난리요. 왜 날리느냐? 홍콩의 부동산 시장이 가치가 폭락하거든요. 떨어져요. 그러면 팔아서 뭔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안 팔립니다. 우리가 1순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뒤늦게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다른 1순위가 있죠. 1순위가 누구냐면 독일의 도이체방크하고 싱가포르 투자청이 1순위입니다. 1순위가 우리는 중순위거든요. 네. 중순위 우리를 생각해서 기다려줄까요? 아니면 자기들 채권을 회수할까요? 자기들부터 해야죠 뭐. 해야지. 당연하지. 그래서 팔아버립니다. 1순위가. 팔아서 지들 돈 다 가져가요. 우리 것까지 왜 생겼어? 팔 금액 어떻게 정할게요? 자기들 채권 회수할 수 있는 금액 딱 해서 팔 거잖아요. 선순위. 그래서 날려버리는 거거든. 이게 부동산의 위험이. 이런 게 위험한 거지. 담보 가치가 안전한 일반적인 아파트에 이자 잘 내고 있는데 그게 왜 위험하냐고요. 전세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할 거는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폭락해서 역전세가 빠르게 생기는 건 위험하죠. 담보 가치가 위험하죠. 집도 집값이 폭락해서 경착륙하게 되면 담보 가치가 위험해지죠. 세입자들도 아니 집주인이나 세입자들도 대출 이자를 못 내니까 위험해지죠. PF 대출 미분양이 급증하게 되면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출해 주잖아요. 뭐 시행사 대표한테 담보 잡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 프로젝트를 담보로 나중에 그 도이체방크처럼 넘겨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팔리겠냐고요. 땡처리합니다. 40% 50% 가격. 그럼 자산 대출 채권 손실 발생하죠. 그런 게 위험한 거예요. 그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거나 이걸 막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집중을 하면 되는 거지. 가계부채를 줄인다고 또 어설프게 또 뭐 대책이 나와가지고 또 뭐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어차피 총량은 늘어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주택 신규 공급 안 해야지. 기존 대출자 무조건 갚아라고 해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체율이나 안정성을 관리하는 데 금융당국도 집중을 해야지. 이걸 총량 늘어나는 거 가지고 경제 위기라고 한다면 그럼 미국은 부채 없습니까? 일본은요. 선진국들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대출 총량은 늘어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대출 총량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굳이 좋게 해서 가자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졌다는 얘기죠. 주택 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는 보지 말고 부실화되는 거는 막아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양 문제도 아마 정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거고요. 저는 지금 미분양의 80%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미분양을 최근에 약간 줄어들긴 했는데 이걸 혹시라도 국토부나 금융당국이 안심 시그널로 받아들이지 말고 좀 선제 대응하자, 미분양은. 그래서 서울은 청약시장 분위기 좋잖아요. 작년에 둔촌주공이 이제 미분양이 나니까 무순위 청약도 전국에서 다 청약할 수 있도록 원래 당해 지역만 가능했는데 전국에 있는 무주택자들도 청약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이런 것도 저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지방의 무순위는 전국에서 서울에 있는 투자
자들도 지방으로 갈 수 있지만 서울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역으로 들어오는 거는 굳이 혜택 주지 말자. 그리고 미분양도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는 조금 인센티브를 주자. 지방 미분양을 사면 물론 건설사 자구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건설회사가 분양가의 10% 정도 할인을 해준다라고 하면 정부는 특례, 양도세 특례, 뭐 5년간 양도세 면제라든지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취득세 면제 이런 걸 이렇게 해서 패키지로 혜택을 준다면 지방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야 분양가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는데 분양가도 10% 할인해주고 세제 혜택도 주네? 내 집 마련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지방 미분양을 좀 소진하는데 금융시장 그러니까 가계부채도 이렇게 선제 대응을 해서 위기를 제거해야지 대출 총량을 줄여야 돼. 무슨 수를 줄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저는 좀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지방 미분양을 줄이는데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콩 얘기해 주셔서 홍콩이 원래 집값 부동산 이런 게 되게 비쌌잖아요. 비쌌죠. 홍콩도 많이 떨어졌나요? 상업용 부동산이 많이 떨어졌어요. 홍콩 상업용 부동산의 특징이요. 홍콩이 금융의 허브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금융사들이 임차인 세입자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30% 정도가 외국 금융사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미중 갈등 또 뭐 중국 내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홍콩 간에 또 뭐 그런 문제. 외국 금융사들이 빠져나간 곳들도 있고요. 좀 저렴한 데로 이동한 데도 있고 막 이게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공실률이 15%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공실이 늘어나고 수익률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상업용 빌딩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걸 보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게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후순위, 중순위들은 위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에 2,800억을 날렸다고 합니다. 이게 좀 근데 이게 이번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미국이나 이런 데도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하거든요. 국내 금융사들이 관리는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표님 부동산 전문가이시니까 뭐 책도 많이 보시고 뉴스, 신문도 많이 보실 텐데 시장에 가짜 신호 혹시 있다면 그런 거 어떤 것 좀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고 그 밖에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우리가 좀 속지 말아야 될 언론 기사나 뭐 유튜브라든가 사실 뭐 자극적 뽑다 보면 헤드라인이 굉장히 좀 그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좀 헤드라인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뉴스만 보더라도 헤드라인만 보고 서울 5주 연속 상승, 상승이구나 끝. 하지 말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상승은 맞는데 그래프 추이를 보면 2023년 상반기를 보면 상고하저거든요. 1분기, 2분기로 나뉘면 1분기는 좀 빠르게 회복을 했고요. 빠르게 회복했지만 물론 2분기가 더 높습니다. 절대 가격은 높은데 회복 속도를 보면 1분기는 빠르게 2분기는 완만하게 둔화되니까 이 흐름을 보고 이해를 하고 해야지 최종 숫자만 보고 서울이 상승 얼마 상승인데 0.02 지난주는 얼마였는데 0.01 0.01에서 0.02 0.02에서 0.03 가는 거 가지고 막 근데 저는 이해는 합니다. 우리 기자님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헤드라인도 그렇게 뽑아야 되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보지 말고 속 내용을 보고 왜 이러지? 한 번 더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왜 이런 게 나왔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 능력을 저는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헤드라인만 보지 말고 유튜브 보더라도 그렇구나 결과만 보려고 하지 말고 저는 그런 해석 능력을 좀 키우는 데 좀 집중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 이제 좀 정리하는 질문으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분들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주택자들요? 자, 무주택자들도 무주택 나름입니다. 자금력이 좀 되고요.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결혼을 한다든지 부모님 복약을 한다든지 자녀 학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이라면 일단 제가 쭉 보니까 제가 한 18년 됐거든요. 18년 동안 제가 내린 결론은요. 필요한 사람이 항상 이기더라고요. 필요할 때 집 사는 사람. 우스갯소리로 집주인들 중에 가장 나쁜 집주인은 전세금 안 올리는 집주인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전세금 안 올리니까 마음 편하게 살고 있다가 타이밍이 다 놓쳐버리거든요. 굳이 살나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안 들었죠. 10년 살았는데 집주인이 돌아가셨어요. 집주인 아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집주인 아버지는 이제 할아버지인데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할아버지인데 좋은 마음으로 내가 옛날에 고생해가지고 신혼부부 보니까 나 옛날에 우리 마누라하고 고생했던 시절이 생각나서 전세금 안 올릴게. 안 올렸는데 아들은 우리 아버님 유지를 받들어서 저는 안 올리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당연히 올리죠. 당연히 올리지. 근데 더 올리진 않지. 시세대로 올리지. 근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있잖아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그러니까 올립니다. 그럼 세입자 나쁜 아들이네? 라고 하면서 옆에 가서 부동산에 들러서 물어보니까 가격이 천정부지 올라 있습니다. 차라리 사야겠다. 사려고 보니까 매매 가격은 더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아이러니하게 가장 좋은 집주인은 전세금을 올린 집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들어서 내 집 사야지 라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니까. 대부분 집주인들은 집을 사는 분들은 그렇게 사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전세 살다가 그냥 사자. 안 되겠다. 그냥 사자. 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그냥 대출 좀 받아. 그냥 해보자.
용기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신 분들이 항상 이겼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승자였어요. 그런데 물론 작년 12월처럼 뭐 집값 떨어질 때 같으면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고요. 지금 또 상승장으로 완전히 전환된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절대 무리한 대출이나 좀 연끌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안 되고요.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2021년 9월, 10월 정도가 고점이었거든요. 최고가 기준으로 얼마 정도 떨어졌는지 보시고 한 20%나 30% 혹시라도 그 정도 떨어진 집이라면 저는 용기를 내도 좋을 것 같고, 자금이 부족해. 그리고 청약 조건이 괜찮은 분들이라면 좋은 물량들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 6월에 뉴홈 사전 청약 굉장히 좋았잖아요. 고덕 강일도 있었고요. 동작구 수방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동작구 수방사 때문에 다른 지역들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든 게 저는 사실 아까워요. 동작구 수방사 좋긴 합니다. 경쟁률 높게 나왔어요. 일반 분양이 640대인가 나왔거든요. 근데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3기 신도시죠, 이런 데 보면 그 정도 안 나왔어요. 몇십 대 1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남양주 왕숙을 제도 자료 만들어서 유튜브도 올렸어요. 이거 하라고. 3억 3천입니다. 2027년이 본청약이에요. 그럼 지금 돈 10% 없어도 됩니다. 사전청약 당첨되고 기다렸다가 2027년에 10% 내고요. 2030년에 잔금 내면 되는데 그것도 중도금 대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030년에 3억 3천의 절반 정도면 얼마입니까? 한 1억 7천 할 수 있잖아요. 7년 동안 노력하면 1억 7천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9월, 12월에도 나옵니다. 내년에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무주택자들은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은요, 무슨 자이였나요 그때? 93만 명 몰린 흑석자이. 그건 그냥 재미로, 저도 한번 넣어봤는데 그냥 재미로 하는 거고요. 40대 1, 30대 1은 할만하거든요. 그러니까 9월, 12월에 나오는 이런 공공분양들 적극 공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표님 추가하신 앞으로 3년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알려드립니다. 요 책 제목 그대로 물어볼게요. 어딘데요? 아주 유튜브 썸네일으로 무조건 올라가는 걸 말씀해 주셔서 이거 안 여쭤볼 수 없죠. 썸네일처럼 한번 뽑아봤습니다. 무조건이나 여기서 3년이라는 의미는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2차 하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3년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고요. 제가 무조건이라고 하는 거 일단 2차 하락이 왔던 지역들 온다면 가격 하락이 고점 대비 30% 정도 있는 물건들, 정부가 규제 풀었을 때 타이밍이 되는 지역들이라면 노력을 해야 되고, 지역을 본다면 같은 값이면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들이 좋거든요. 2차 하락이 만약에 온다면 저는 서울 중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새 아파트 들어올 수 없거든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가 전세 가율이 낮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2차 하락이 온다면 재건축 재개발이 더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거의 안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면 이거는 적극 공략해야 된다. 1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특별법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럼 서울에서도 이제 많이 안 남았어요. 물론 재개발 구역들은 좀 여러 군데 있는데 대단지 아파트들은 뭐가 있나요? 목동. 목동 지금 안전진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통기획 때문에. 목동 용적률이 낮아서 굉장히 눈독을 들여야 되는데 조금 비싸긴 해요. 그래서 목동이 혹시라도 가격이 떨어진다면 저는 목동 자금력 되시는 분들은 들어가야 되고요. 목동이 비싼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계주공이나 창동이나 재건축 추진하면서 GTX 호재가 있는 지역들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죠. 물론 재건축이 10년, 15년 걸립니다.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가는 거고요. 재건축 재개발이 좋은 게 단계별이 있잖아요. 구역 지정하고 추진위, 조합 설립, 건축 심의,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플랜카드 효과라고 하는데 이 단계를 올라갈 때마다 플랜카드 붙이면서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보셔야 되고,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이런 지역들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꼭 재건축 재개발 아니라면 뭐 수도권 지역에서는 GTX, ABC가 있고요. ABC도 이제 연장 노선도 있고 DEF 신설 노선이 있는데 아직 시간은 걸리겠지만 내년 4월 총선, 또 몇 년 지나면 또 대선 오잖아요.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질러서 다른 사람이 후보가 되더라도 이 계획을 저는 취소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들, 아파트들 제가 책에 부록도 만들어뒀거든요. 그런 거 보시고 가격 떨어진 거 보시고 내 자금에 맞춰서 내가 필요한 지역 위주로 들어가신다면 저는 좋은 기회 충분히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인구도 본격적으로 2020년부터였나요?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책에서도 인구 얘기가 나오던데 잠깐. 앞으로 좀 집값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위험 요인 같은 건 있을까요? 인구도 문제죠. 수요와 공급에서 인구가 굉장히 문제인데요. 제가 책에서도 적었지만 적어도 20년에서 30년 후에는 엄청나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30년 후를 지금 걱정해서 무슨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집을 팔아야 될까요?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기적인 거는 빼고요. 주택 구매 연령이 40에서 일반적으로 59세입니다. 최근에 30대들도 좀 열심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40에서 69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출생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한 20, 30년 후에는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20, 30년을 보고 하는 건 아니고요. 10년, 짧게는
한 15년 정도를 보고 다음 타이밍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출산율 줄어든 거를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그래도 저는 한 20년까지는 괜찮으리라고. 왜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니까. 줄어들어도 몰려드는 곳은 몰려들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들은 좀 피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근데 지방에서도 저는 5대 광역시하고요. 산업 기반들 있잖아요. 뭐 울산 같으면 현대, 포항 같으면 포스코, 창원에도 뭐 산업단지들이 있고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고급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면 그래도 좀 뭐 버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구 가지고, 인구는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절대 인구, 그러니까 출산율이 줄어드는 게 절대 인구고, 상대 인구는 뭐냐면 우리 수요라고 하죠. 그러면 인구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심리적으로 3기 신도시 만들 때 문재인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진짜 공급이 부족했을까요? 문재인 정부 때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만 호가 넘었거든요. 4만 7천 호, 4만 6천 호 정도 나왔는데 지금 2만 4천 호 정도 나옵니다. 반토막이에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0년 내 최대였습니다. 근데 집값 올랐어요. 왜? 수요가 더 많았으니까.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 그러니까 인구도 줄었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던 수요 중에 집을 사려는 분들이 구매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게 공급보다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는 거지. 그냥 공급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20년 후 일을 가지고 지금 판단하기는 좀 무리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집값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뭐 굉장히 뭐 직주근접도 있고 뭐 교통도 있고 뭐 소득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학군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학군 중요하죠. 학군이 영향력이 좀 따라서 앞으로 집값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 이 양쪽이 좀 대립되는 게 한쪽은 이제 대학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다 점차 이제 대학을 별로 안 물어보는 시대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온라인으로도 뭐 대치동에 있는 유명 강사 이야기 들을 수 있다. 강연들. 그렇죠. 근데 또 반대쪽에서는 근데 이제는 자녀를 한 명밖에 안 넣는 시대고 그 자녀 한 명한테 교육비 사교육비 봐라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이게 약간 둘 다 맞는 얘기인데 둘 다 맞죠. 어떻게 보세요? 강남이 아니어도 이제 상관이 없다. 이게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이잖아요. 네. 학군이라고 하면 자꾸 우리가 사교육 얘기하는데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사교육이라고 하면 학원가를 말하는 거. 자, 사교육이 이제 강화될지 약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사교육을 카르텔 얘기도 나오고 사교육을 약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많이 한다 얘기 나옵니다. 학원가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대치동이 단순히 학원가 때문에 유명한 학군 지역이 됐을까요? 학교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좋은 학교들 다 몰려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빵빵합니다. 목동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사교육 시장이 약화되면 이런 학교가 더 강화됩니다. 그러면 학교가 좋은 지역들, 예를 들어서 아까 한 명씩 놓는다고 했잖아요. 대학교를 다 안 가는 시대인데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대학교도 양극화로 갑니다. 좋은 학교는 엄청나게 몰리고요. 공부 좀 하고 욕심 있고 부모님이 이제 좀 그런, 아니면 애가 공부 잘하는 좋은 학교를 가야죠. 그러니까 모두가 대학을 갈 필요는 없는데 상위는 대학을 갑니다. 좋은 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의대도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치열해요. 좋은 데는. 대부분 대학을 가기 쉬워졌지만 정말 좋은 데는 더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상위 탑 5, 탑 10에 가려면 어설프게 이제 학원도 예를 들어서 약화된다면 온라인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야. 자, 학원은요, 강남 대치동 학원, 대치동 애들만 다니나요? 잠실에서도 가고, 개포동에서도 가고, 역삼동에서도 가고, 반포에서도 오잖아요. 목동 학원가 누가 다니나요? 목동에서만 다닙니까? 영등포에서도 오고, 은평구에서도 오고, 다 오잖아요? 학교가 강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 버스 타고 우리 애 데려다 주면 애가 학교 갑니까? 그 학군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오히려 저는 공교육이 강화되고 학교가 강화되면 그 주변 아파트도 더 강세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좋은 지역들은 양극화가 더 강해진다니까요. 오히려 학원가, 목동 학원가 있으면 그냥 애 그냥 학원 등록해서 엄마가 태워줘서 차라리 다른 데 살더라도, 그렇잖아요. 영등포 신길에 살든 뭐 다른 데 살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면 목동으로 들어가야 돼요. 전세나 아니 매매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세로 들어가면 전세 수요가 많아지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겠죠. 전세 가격 오르면 매매 가격 밀어 올리겠죠. 매매 수요가 많아지면 매매 가격 올라가겠죠. 교수님 말씀은 앞으로도 학군은 저는 더 강화될 거다. 미칠 것이다. 좋은데. 근데 일반적인 지역은 이제 뭐 굳이 그렇게 안 가겠죠. 저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모두 대학 가는 거는 좀 이제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잘하는 애가 대학 가야지 왜 아무나 다 갑니까? 집값을 결정하는 직는 이제 학군 여쭤봤는데 그럼 종합적으로 아파트 핵심 가치 파악하고 좋은 아파트 고르는 투자 방법 뭐 한두 가지만 좀 정리하고 가주신다면요.
저는 아파트를 보는 관점을 네 가지로 보거든요. 시장 가치,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내재 가치로 보는데 시장 가치는 이제 타이밍 잡는 법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세대 수도 봐야 되고요. 세대 수는 많으면 1000세대 이상 많을수록 좋은 거고요. 학교 얘기했잖아요. 학교가 중요한데 학교 중에서도 초등학교가 좀 가까이 있으면 아파트 가치 상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품화도 있고. 초품화. 왜? 애가 어리잖아요. 신경 쓰이잖아. 안전. 요즘 또 시대가 좀 그러다 보니까 안전.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별로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바닷가에 살았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사촌 형들 동생들하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짜리들이 수영복 입고 한 5km 되는 거리를 슬리퍼 신고 튜브 들고 가서 지들끼리 놀다 옵니다. 요즘 엄마 같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난리 납니다. 엄마 가도 불안한데.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저희는 멀리 갔지만 요즘은 초품화, 초등학교 가진 부모들이 굉장히 선호하고요. 수요 자체가 초등학교 자녀를 가진 부모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횡단보도 하나 건너는 것만도 부모님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고등학교는 좀 멀어도 돼요. 힘 좋은 고등학생들 좀 멀리 다녀도 되네. 다 컸으니까. 초등학교는 좀 가까이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하철역은 아무리 말해도 뭐 지나치지가 않죠. 무조건 좋은데 지하철역을 이제 보셔야 될 게 골드라인이냐 아니냐를 좀 보셔야 되고요. 골드라인이라면 이제 강남을 좀 통과하느냐. 지하철 2호선, 9호선, 7호선, 신분당선, 또 GTX 이런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미래 가치는 개발 호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투자할 때 뭔가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을 때 베팅을 하고 싶어. 지하철만 예를 들더라고요. 보통 지하철은요, 일반적으로는 발표되고 착공되고 완공될 때 오르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소문날 때 오르고 발표될 때 오르고 착공될 때 오르는데 완공되고 나면 별로 안 올라. 그렇죠. 완공됐으니까. 이미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전환이 돼서 이미 다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미래 가치는 뭔가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 GTX가 들어온다. 뭔가 없던 게 새롭게 생긴다. 터널이 생긴다. 이런 거고요. 아파트도 왜 오래된 아파트 서울에 구축을 살까요?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될 것 같은 기대감. 뭔가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을 때 들어가거든요. 가치 상승을 할 때는 이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 같은 값이면 물론 집값이 막 과열될 때에는 비싸요. 이미 다 반영이 되는데 집값이 떨어질 때는 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제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 좋겠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중요한데 좀 오래된 아파트라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럼 뭘 봐야 되냐면 내재 가치를 봐야 되는데요. 땅이 얼마가 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적률을 봅니다. 용적률이라고 하면 이제 땅이 있으면은요. 땅이 있으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짓느냐가 용적률이거든요. 보통 뭐 2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은 200에서 한 25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짓는데 이게 딱 봤는데 용적률이 낮아. 목동이 아마 110에서 150% 정도 됩니다. 5층짜리 개포주공 1, 2, 3, 4단지 지금 재건축했지만 둔촌주공 얘들은 한 80% 정도. 80%인데 250%를 지으면 3배가 늘어나는 거잖아. 일반 분양이 60%, 70%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거고요. 목동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목동이 좋은 거예요. 학군이 좋죠. 현재 가치도 좋은데 교통도 당연히 좋고 좋은데 용적률까지 낮으니까 내재 가치까지 좋으니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얼마나 더 좋아질까. 상계동도 괜찮습니다. 200% 이하입니다. 150%에서 180% 정도 사이기 때문에 상계동도 용적률 봐야 되고요. 용적률만 보느냐 용도 지역도 봐야 됩니다. 용도 지역에 따라서 용적률이 적용이 되는데요. 보통 아파트는 주거지역이거든요. 한 번씩 떼보면은요 상업지역이거나 준주거지역인데 용적률이 200 몇십 % 적용된 데가 있어요. 이런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00%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준주거는 400%까지 지을 수도 있고요. 상업지역은 900%까지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용적률이 200% 이상이라도 내재 가치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지분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걸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콘크리트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근데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굉장한 장점이 됩니다. 단 서울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일 때 일기 신도시나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오래된 아파트일 때 해당되는 거고요. 새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대지지분? 그 어느 세월에? 30년 후에 대지지분 많아서 재건축 추진되는 게 재건축 추진되면 또 15년, 20년 걸리잖아요. 내가 50년을 살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새 아파트 분양받을 때는 이런 내재 가치는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래 가치에서 되게 와닿는 제 과거 에피소드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대구에서 달서구 어느 동네에 살았는데 바로 앞에 역이 생긴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역에서 한 3정거장, 4정거장이면 이제 대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이제 너무 편해서 좋은데 어머니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근처에 다른 데로 이사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 나 여기 너무 편하고 이렇게 여기 가깝고 앞에 대형 쇼핑몰 있고 하면 집값 더 오르지 않겠냐고 했더니 어머니가 이건 이미 다 반영이 됐어. 와. 저기가 이제 나중에 지하철 역사도 생기고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엄청난데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거기 아직 안 생겼으니까 불편하잖아. 불편하지. 그리고 집을 계속 이동하는 게 싫잖아요, 보통. 근데 그 생각이 드네요. 이 미래 가치. 엄마가 너무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대단합니다. 어머니에게 제가 이 하찮은 의견을 이사 가지 말자. 이게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이게 현재만 보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요. 미래의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자, 지하철역도 그렇고요. 이제 에피소드 하나. 제 에피소드는 아니고 제가 예전에 방송 나갔을 때 이제 개그맨 이마령 씨가 예전에 성수에 살았나 봐요. 옛날에 1960 몇 년도 얘기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성수에 사는데 성수 앞이 강남입니다. 그때는 강남은 이제 논밭, 뽕나무밭, 뭐 배나무밭 뭐 이런 풀 있고 막 이런 영동이라고 하죠. 영등포의 동쪽. 강남이라는 이름도 없던 시절입니다. 영동이라고 불러요. 영동 지역 빈 땅. 이마령 씨 아버지가 뭐 장남이니까 하룡아 불러서 강을 보면서 저기 영동의 아빠가 땅을 좀 사려고 한다. 장남한테 그때는 장남이니까 고등학생이 뭘 알겠어. 왜 물어봐. 그냥 사지. 물어보니까 이마령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사지 마세요. 저기 가려면 배 타고 가려면 힘들어요.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 다리가 생기고 강남이 언젠가는 개발되리란 뭐 그런 고등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땅을 샀으면 내가 개그맨 안 해도 먹고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흐름은 잘 봐야 된다. 미래 가치를 제대로 봐야 된다. 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대표님, 저희 시청자분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특히나 이제 어느 정도 상반기 어쨌든 집값 실거래가가 반등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분들도 팽팽하게 이제 하반기 오른다, 떨어진다, 더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 하시고 싶은 투자 조언 한마디 있다면? 저는 너무 불안해하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가자. 아니 장기적으로는요.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우상향을 합니다. 우상향을 하는데 우상향의 의미가요. 집값이 그대로 계속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올라가 있지만 그 과정은 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7년 올라가면 3년 정도는 좀 쉬어가고 약간 중간에 7년의 마지막 1, 2년에 그 오버슈팅이 된 버블이 된 부분을 제거하는 그런 쉬어가는 타이밍이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 계속 올라가기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지금이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다. 근데 쉬어가는 타이밍을 보고 일부에서는 폭락이다, 죽었다, 아파트 시장 끝났다라는 공포감을 조성하는데 저는 이런 공포는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쉬어가야 다음에 또 뛸 수 있다라는 그런 그냥 좀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뭐 2차 하락이 온다. 저도 아까 2차 얘기했지만 관점이 달라요. 막 무섭게 폭락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2차 하락 막 저는 2차 하락의 빚이라고 봅니다. 2차 하락이 왔다는 얘기는 다음 상승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공포감 가지지 마시고요. 설사 2차 하락이 왔다는 얘기는 마음가짐을 끝났구나. 마지막 관문이구나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 3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때 열심히 준비하고 경험도 쌓고 자금도 좀 준비하고 나름대로 해야만 마지막 문이 열렸을 때 달려나가지. 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이 열리면 그대로 서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음 상승기가 올 때 또 영원히 못 따라갑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구 구조를 생각하면 다음 상승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요 기회는 놓치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다. 김 작가 TV를 보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알겠습니다. 대표님과는 또 2024년 전망하는 시간 4분기 때 한번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김만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